김정민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짚라인 타고 여행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오래 걸리겠네. 한 달 걸리겠는데, 한 달. 아니, 나는 통일 되면 1박 2일 가야겠네. 통일 되면 뭐가 기대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기차 타고 뭐 러시아 간다는 그렇죠, 거. 시베리아 횡단. 프로축구단 기대돼요. 평양 FC. 북한이 축구 잘하잖아. 아, 축구 잘하죠. 여자 축구는 여자만 잘하네. 여자만 잘해, 여자 여자만. 축구팀은 잘해. 슛! 골인 됐습니다. 종이 슛! 골입니다. 슛! 골인 됐습니다. 공격수 20번 이혜연 선수와 10번 김윤미 선수의 멋있는 2인 결합이었습니다. 여자 축구가 세계예요. 맞아. 4강 저희 식당, 저 나가 있던 식당이 북한 국가대표 축구 남자팀 그 후방물자 대주는 데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엄청 막 피땀을 흘려서 벌은 걸 막 갖다 주는데 맨날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여자 축구는 잘한대. 여자 축구는 잘해요. 북한 축구, 여자 축구는 세계 3위까지도 간다. 네, 한때 랭킹이. 김정. 걸크러쉬. 우리나라 배구와 함께. 진짜 스킨데 전 세계를. 그러니까 통일되면 예. 엄청난 프로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한 15팀. 이야. 있을 것 같아요. 한에 한 10개 있으니까. 빨리 여자 스포츠 같이 보고 싶다. 네. 맞아요. 자, 남북의 역사적인 사건을 짚어보는 시크릿 코드. 자, 오늘 저희가 기억해볼 사건은요. 조금 시계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꽃피던 1987. 1987년 6월 항쟁, 그 광장의 뜨거움. 근데 그 광장에서 조금 카메라를 다른 데로 비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격동의 19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요, 분명히 남북의 역사 속의 한 페이지에 있는데, 장소가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자기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제가 한번 기사로 한번 가져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87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김옥분 여인 아파트서 변시로, 그리고 홍콩 경찰 지난 10일 이전. 그러니까 27일이니까 20일 전 이전이겠죠? 지난 10일 이전 피살되는 데.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요게 동아일보 1987년 1월 27일자 신문이고 10일 이전에 피살됐고 10일이 지난, 최소 10일이 지난 이후에 홍콩에서 김옥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시신으로. 일명 수지킴 사건. 이건 아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지금부터 얘기할 너무 텐데 예쁘다. 얘 너무 예쁘다. 이분이 바로 피살된 여인입니다. 김옥분 씨고요. 북한 여자처럼 생겼는데? 북한 여자 같아. 당시 홍콩으로 이민한 한국 교포였고요. 사업차 홍콩에 온 남편과 알콩달콩 한창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 생활을 3개월차 꾸리고 있던 터에 갑자기 이 여성 김옥분 씨, 수지킴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도 10일이 지나서.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체로 발견된 김옥분 여인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조청 연계를 통한 국교의 첩보 공작 등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정치 특별 수사반까지도 편성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열흘 동안 방치됐다는 건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홍콩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열대 지대다 보니까 더 빨리 부패가 됐겠죠. 냄새도 많이 났겠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왜 이만감에서 다루느냐. 왜? 여기에 약간 좀 용의자가 있거든요. 예? 이 안에. 밑에 옆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 보시면요. 지난 2일 밤 홍콩 침사추이 약복 아파트 9층에 있는 집에서
조총련 공작원 2명을 만난 후 행방불명됐던 김옥분 부인이 26일 밤 자신의 아파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아니 이게요. 조총련이면 총련이면 냄새가 나는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렇죠. 줄임말이잖아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친북계. 예. 그렇죠. 지금 이 사건, 이 기사로만 보면, 이거 그냥 뭔가 느낌이 지금 오는 거는, 이쪽 쪽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살해됐다. 이게 무슨 공작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국적이 남한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민단이라는 곳에 모여 있고 국적이 북한인 사람은 조총련계예요. 그 유명한 정대태 선수도 조총련계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공작원들이 그를 통해 가지고 뭐 오긴 했지만은 이것 자체가 무슨 공작단체거나 정치단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조총련이라는 단체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또 봤었거든요. 항상 그 태양절 4월 15일이 되게 되면 이렇게 조총련들이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 조총련이라는 단체가 친북계 단체고 또 북한하고는 또 상당히 그 남한보다 더 처음 먼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진중권 교수님이 잘 설명해줬지만 조총련 자체는 무색무취해요. 일본에 사는 북한인데 앞서서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조총련 공작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조총련 공작원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북한의 지령을 받는 조총련으로 위장한 북한의 공작원이다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조총련 공작원 2명을 김옥분, 수지킴이 만나고 나서 갑자기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 북한 공작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수지킴. 자, 정말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신이 발견되기 17일 전으로 가봅니다. 저보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설마 간첩이 내가 뭐 필요 있다고 나를 저거 하랴. 이런 생각을 먹어왔었는데 역시 반공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신이 떨려갖고 그놈들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어머니 이 씨는 외국에까지 나가 사업을 하면서 고생해온 를 북괴가 납치해서 이용하려한 북괴의 치밀하고 악랄한 흉계치를 떨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남 공작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조차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3 반공의식의 투철함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일본을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일본에서 어떤 이 북괴놈들의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윤 씨는 결국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싱가포르에까지 유리대가 가게 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 가서야 자신이 북괴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윤 씨는 도피를 결심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조총련이 나왔구나. 자, 홍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던 수지킴이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 했던 공작원이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지금 시신이 발견되기 십수일 전의 인터뷰입니다. 자, 간첩이라고 당시에 특정 지을 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일단 당시 보도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지킴,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인데 호스티스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꽤 잘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윤 씨라고 불리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를 포섭하라.
포섭라는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 결혼을 합니다.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근데 원래 계획과 달리 이 남편이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도주까지 해버리니까 북한 당국이 그 책임을 묻고자 해서 조총련계 공작원을 보내서 그 여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추측이에요. 하나를 더 이제 보태면 시신이 발견되기 17일 전에 정말로 심장을 부여잡고 대한민국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그 장면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고 외신의 모든 카메라가 이 윤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신문 보도 헤드라인이 윤 씨 북한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 그랬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사업차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사랑에 빠져서 만났던 자기 와이프가 알고 봤더니 북한 간첩이었고 이 자기 와이프가 데려온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자기까지 북한으로 납치될 뻔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기자회견 17일 뒤에 간첩이라는 지목을 받은 그 아내 김옥분 수지킴이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타임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영화에서나 사실 보일 법한 건데 이게 북한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좀 이런 방법을 써요? 미인계 같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사진 보니까 전형적인 북한 미인형. 87년도에서 엄청난 그 미인형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북한이 그 제가 봤을 때는 미인계를 사용해서 윤 씨와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뭐 연상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인데 그때 당시만 하여도 연상과 결혼은 상당히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인계를 사용해서 결혼했다는 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상이에요? 연상. 예, 연상 6살 정도. 6살, 6년 연상. 네. 지금 수지킴하고 그럼 윤 씨하고 결혼 이후에 어떤 좀 공작을 좀 펼쳤나요?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80년도 중후반이잖아요. 뭐 기억하시는 분 여기서는 아마 진 교수님만 기억하시죠? 왜 갑자기 교수님을 한참 우리나라에 이제 VCR 붐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인가 아닌가는 그 이전에는 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뭐 칼라 TV나 냉장고 있는데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집에 비디오가 있냐 없냐 이거였어요. 맞아요. 이게 대박 사업이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수지킴이 일본에서 친구한테 빌렸다라고 하면서 당시 돈으로 이제 500엔을 빌려옵니다. 500만 엔. 우리 돈으로 지금 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홍콩에 이제 비디오 판권 회사를 차리자. 그래서 차리게 됐는데 사실 이 돈도 조총련 공작원한테 받은 돈이었었죠. 돈이었다고 한다 이거죠. 예. 근데 요거는 근데 그 팩트인 게 뭐냐면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어디서 차리냐? 바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근처에 차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수지킴과 윤 씨 경우처럼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이렇게 북한한테 포섭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 간첩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설득하고 뭐 포섭하는 이런 일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물리적으로 힘들고 또 많은 비용도 들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해외에 나가서 이쪽으로 여행 오는 한국 사람을 포섭하고 설득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도 이제 특수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거주 지역에 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일본 얼마나 여행 많이 갑니까? 한국 사람이다.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포섭할 만한 사람이 여기 있네? 접근을 해가지고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내 아내가 북한 공작원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 윤 씨. 근데요. 아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이 진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윤 씨의 주장과 당시 이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1987년 1월 정초였습니다. 그 윤 씨가 사는 집에 건장한 남성 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부인과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그 이제 수지킴 씨와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비밀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인 그 윤 씨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준 4천만 원 어디 갔어? 그 돈 날리면 당신 죽는 거야. 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뭔가 심상치가 않다. 그런 순간에 이제 부인 그 수지킴 씨가 이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엿듣고 있던 거 아마 감을 잡았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담배 좀 사 오시오. 이런 말에서 남편이 담배 사러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는 그 두 남성과 와이프는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윤 씨의 주장인 거죠. 윤 씨의 주장입니다. 네. 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날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내는 증발을 하고 그 다음날 아내는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와이프가 빚을 갚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갔다. 당신도 싱가포르 가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윤 씨가 싱가포르로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싱가포르 공항에 한 사람이 아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적어줬다는 거예요. 여길 가면 당신 아내를 만날 수 있다. 가보니까 북한 대사관이었다. 라고 윤 씨가 기자회견합니다. 라고 윤 씨가 아까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야, 진짜 저번에 제 약간 고성문 씨 좀 생각이 나는데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 씨가 북한 대사관인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앞서서 공항에서 마중 나왔던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아내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래서 결국 북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예요? 수지킴을 만나려면 그 동무가 평양으로 가야 한다. 스위스에 가서 일단은 그 망명 기자회견을 열라. 스위스? 안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당신 가족들도 온당치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북한으로 강제 망명을 해야 아내도 살고 한국에 남아있는 윤 씨 가족도 살 수 있다라고 북한 대사관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자회견하면 정치적 망명의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정치 망명을 한 이유는 내가 솔직히 문익환 목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었다. 뭐라고? 근데 문익환 목사가 그때 딱 이제 구속이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87년도니까 바로 1년 전에 신상욱 최은희 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맞아. 우리가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신상욱 최은희 씨는 한국에서 당국에서 처형당했다. 이 말을 해라. 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윤 씨는 주장하는 거죠. 그게 북한의 오도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해라. 그렇죠. 네네.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럼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지금 이제 김진 기자님하고 성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기자회견에서 이 남편 윤 씨가 주장한 내용들, 증언들인데 이 내용에서 당대 유명한 셀럽의 이름은 다 나오네요. 다 나와요. 그렇죠. 네. 목사의 신상욱 감독의 최은희.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야 북계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이런 이유로 납북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다들 이 기자회견만 보면은 소름 끼치는 분위기. 다 나와요.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스케일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명분이 정치적 망명 명분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 이게 스위스에서 이게 북한 망명 그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한국에 와서 이 기자회견을? 예리하다. 자, 일단 북한으로 망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뻔했던 윤 씨인데 일단 이게 뭔가 아니다.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탈출을 해야겠다. 머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머리를 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월북에 응해주는 척을 하다가 원래 묵던 숙소에서 다른 숙소로 이제 옮기게 됐대요. 그 과정에서 북한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뛰쳐나가서 아무 택시를 탔다고 해요. 타가지고 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코리안 엠버시로 가달라 했더니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사우스 or north. 한국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외쳤다고 하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본 영상. 간첩이다. 내 아내는 간첩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아내는 죽었단 말이야. 그렇지.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야. 되게 헷갈린다. 저 거기까지 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면 평양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내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홍콩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일 중요하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역시 시신이 발견된 거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건 홍콩인데 남편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은 평양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근데 왜 수지킴이 직접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내가 가자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를 살리려면 평양으로 와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이런 공작은. 제가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북한은 일단 망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자진월북이라는 말을 자진월북.
북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의거 이쁘기나. 실령님의 품이 뭐 좋아서 맞아요. 자발적으로 왔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또 이상했던 게 원래 북한이 누군가를 데려갔을 때는요 공개를 안 합니다. 맞아요. 우리 신상옥 감독이랑 최은희 씨 북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평양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숨겨져 있었죠. 네, 늘 숨기기 마련이지 그걸 또 왜 스위스에서 합니까? 중국에서 모든 것들이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뭐 아니 다이아몬드 헤드 6헤드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비디오 만드는 사람. 네. 뭐로 들어가? 중요한. 저희가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항상 북한에서 이렇게 데려가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어린 사람을 데려가서 훈련시킨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인재라든가. 근데 이분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과연 납치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앞에 우리 내용 하는 동안에 다들 속으로 의문이 엄청 말을 안 해. 그냥. 찾고 있었어요. 다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문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문들을 과연 여러분들만 했을까요? 그때 당시 누가 이런 의문을 품었을까요? 바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 홍콩의 경찰들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끝까지 누가 진짜 수지킴을 죽였는지 용의자들을 파악하게 나섭니다. 앞뒤가 안 받는다고 홍콩 경찰은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용의자를 쫓냐면 일본에 있었을 때 교제했다는 수지킴의 전 애인까지 홍콩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수지킴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콩 경찰이 다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설마 윤 씨? 바로 수지킴의 남편 윤 씨. 그래서 홍콩 경찰은 우리나라로 입국한 윤 씨를 조사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공 수사에 관여돼 있다며 수사 협조를 거절합니다.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정리해 주실 분 모시고 시작하죠. 누구? 이거를 정리해. 5년 동안 추적해서 그 사건을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바로 그분. 동아일보 이정훈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훈 대선배 같은 경우는 수지킴 사건뿐만 아니라 오대양 사건의 중심에도 이정훈 선배가 있었고 특히 수지킴 사건에 대해서 특정 보도한 이후에 2001년에는 기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에 오릅니다. 한국기자상 받았죠. 삼성 언론상 받았죠. 연세 언론인상 받았죠. 저는 여기서 하나도 못 받았네요. 이제 받으시면 되지. 근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정훈 기자님 백상은 왜 못 받으신 겁니까? 백상은 못 받아서 천상도 못 받았는데. 우리 프로 지금 겨우 젊은 층한테 시청률을 얻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셨어 왜?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만갑에서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 왜 나를 부르지?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수지킴인가? 맞아요. 하자고 그래서 제가 나오셨어요? 사양을 했었죠. 그때 여기 나오신. 여기는 우리 회사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모신 게 의미가 있고 왜 박수를 쳐야 되냐면 이 사건 조사하면서 저희 제작진도 정말 많은 곳에 부딪히고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하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았죠. 왜냐면 아직도 편견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정훈 기자님과 오늘 수지킴 사건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13년 후에 주간동화. 네, 주간동화라고 여기 보시면은 2000년 1월 20일. 그렇죠? 자,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87년 납북미수 사건을 아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신문사에 가면요 기사를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놨어요. 풀로 다 붙여놓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스크랩을 한 게 아마 한 2권 될 거예요. 이걸 다 모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지킴 가족을 만났었고 오빠를 만났고 단순한 살인 사건일 수도 사람을 이제 죽인 사건인데 그럼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 신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기사를 이제 썼는데 안 실어주니까 세월이 또 한참 지나서 주간동화에 드디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 만에 시도 만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 있을 때 안 실어줬고 시사저널에서도 안 나갔고 5년인지 7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7년쯤 된 것 같기도 한데 표지에 그 기사 안 올라가 있죠. 여러 기사가 광고가 있는데. 아, 그러네. 굉장히 자신 없게 나간 기사였죠. 저만 자신 있고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톤 다운 시킨 거죠. 아십니까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왜 이걸 딱 단정적으로 쓰게 되면 소송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다운시켰고 제목도 다운됐고 표지에도 못 올라간 기사. 근데 사건은 커져버린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 최초에 어떤 계기로 의심을 하게 됐는지. 계기는 제가 88년부터 기자를 했고요. 87년도에 대학교 복학 4학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6월 사태를 다 기억해요. 박종철 군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호원 조치가 나오면서 6월 달 시위가 가고 6.29 선언 나오고 정권 무너지고 오대양 사건 터지고 막 하니까 저도 기자할 때까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한 선배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날 텐데. 찾다 보니까 나와갖고. 근데 데스크에서는 이거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도 이 사건을 기억을 못 하셨어요. 대부분의 이제 몇몇 기자들, 홍콩 특파원 있던 분들은 기억하셨는데 2000년이면 13년 전이죠. 그분들도 뭐 지금 부장 이상 올라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부장들이나 차장들은 잘 모르시고 하는데 8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2000년도에 이 선배가 이 기사를 썼으니까 13년 만에 이 사건을 재조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윤 씨의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때였는데 2000년, 13년 뒤에 나온 이정훈 기자의 이 기사는 잔잔한 호수에 요만한 돌이 아니라 이만한 짱돌을 집어던진 거거든요. 물이 완전히 다 tus네. 아무튼 경찰도 남편을 빼고 전부 다 조사했다는 이 사건. 예, 정말 이게 이정 기자님 역시 5년 동안 윤 씨와 수지킴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쫓고 있었던 거예요. 싱가포르까지 가셨습니까?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던 직원들을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싱가포르 대사관 근무하다가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분이 불편하게 있었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눈치는 거구나. 말하지는 못하겠으나 부정은 못하는 거죠. 뭔가 있었다.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스크랩을 들고 가서 자, 이 사건입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감을 잡고 그다음에 윤 씨가 이제 집을 나와서 홍콩에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지금도 우리가 도장 찍어주잖아요. 출국 도장. 들어오면 입국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홍콩에서 떠나서 싱가포르 갔으면 홍콩에서는 출국, 싱가포르 입국이 지켜야 되는데 홍콩에서 나갔다가 다시 홍콩 다시 들어온 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 날 다시 싱가포르 간 걸로. 그럼 왜 들어왔느냐? 그날 홍콩에서 비행기가 못 떴어요. 못 뜨면 다시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럼 들어오면은 거기 지나가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그런 사정이 생기면 호텔을 재워주죠. 네, 재워주죠. 근데 이 친구는 호텔에서 잤대. 그럼 네 집이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을 두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상하죠. 설명을 해보니까 말이 꼬인 거죠. 타니까 이제 어바바바 그러니까 얘는
이상하구나. 뭐가 이상하다. 당시에 홍콩은요 시내 한가운데에 공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잘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인천공항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책내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그 묵었다는 호텔이 집과 200m. 예? 어머, 200m인데 너무 이상하네. 집에서는 안 가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윤 씨의 발언 중에 이상한 점이 뭐냐면 자기는 애초에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에서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라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처음 간 건 윤 씨가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뭐야 또? 아니 미국 대사관에 가서 왔다 갔다 해. 내가 북한한테 납치당할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대사관이 당시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했어. 야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북한으로 납치당할 뻔했대. 와서 좀 데려가. 라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외교부 직원들이 제 기억으로 아마 저한테 말해줬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혹시 미국 대사관 가시려면은 조금 출입이 미국 대사관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 들어가면 한번 경비선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와서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한국 사람 한국 대사관 가라고. 뭘 안 해도 못 들어가요, 솔직히.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에 그 전날 가정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 가니까 앞으로 안 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열쇠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가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와, 근데 이거 기자회견 내용이랑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 아무튼 대한민국 발칵 뒤집은 그 윤 씨와 수지킴 사건 이 기사가 보도가 되고 나서 그대로 2000년 3월 즈음에 수지킴의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사를 하게 되죠. 참 이게, 자, 과연 수지킴을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조총련계 북한 공작원일까요? 아니면은 수상쩍은 남편 윤 씨였을까요? 자, 그 당시 이제 시신이 발견됐던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딱 올려보니까 그 시신이 매트리스 밑에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잠옷 파자마 바람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머리 같은 경우는 이불 커버, 베개 커버를 쓰고 있고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커버를 싸고 있는 그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 벨트가 이제 목에 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처참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 베개 커버를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에는 뭔가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상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종민 씨. 뭘까요? 이상한 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종민 씨. 뭘까요? 이상한 거? 뭘까요? 결정적인 증거. 저는 파자마가 요즘 밖을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놀래라. 와, 놀래라. 놀래라. 맞아요. 파자마였어요.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파자마를 입었다는 것은 만났던 사람이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었던 은밀하다. 거예요. 파자마를 입고 평소에 만날 만한 사람. 그리고 조총련계 공작원이 왔다고 해도 파자마는 브라질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열 폴리스 홍콩 경찰이 그럼 정말 이 친근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심지어 일본에 있었다는 엑스 보이프렌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홍콩에 없었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윤 씨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현장을 보면
애초에 윤 씨의 말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날 먹은 저녁거리 설거지도 안 된 상태였다. 그리고 현장에 수지킴의 여권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1교포 조총련 공작원 남자들이 와서 수지킴을 끌고 갔다 같이 갔다 혹은 이 남자도 평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갔다 떠났다면 적어도 여권은 들고 갔어야 되는데 여권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돼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고 그러니까 아예 수지킴이 싱가포르로 갔다라는 주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간 적이 없는. 일단은 뭐 여권 이전에 시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취재를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 저 시신을 보고 프로가 했는지 아마추어가 했는지 굉장히 아마추어 수법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머리의 상처 때문에 숨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덮어 씌웠다는 건 본인도 감당 못한다. 본인도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추어라는 거는 되게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면 거의 답은 딱 나오죠.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특수훈련을 봐도 킬러라면 뭔가 덮침으로 죽인다던가 아니면 총기를 쓰던가 굽소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가리는 거는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자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렸다는 거는 그 킬러가 죽인 그런 건 아니다, 최소한. 이런 생각이 바로 아까 그 남편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조총련계 공작원이 2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뭐 이야기를 했다, 아내랑. 그거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일본인을 상대하는 접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 손님들이 홍콩에 왔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조총련계로 둔갑이 돼서 설명이 된 걸로. 당시 이제 활락가 쪽에 일을 했으니 일본인 손님들도 많이 있었고 일본인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그 아파트 경비원도 목격하지 않았다. 아니, 집이 침사추이 쪽, 그 아주 도심 이런데 아니에요? 침사추이? 그 침사추이 뭐 옛날 어디로 우리 청계천 갔다 그럴까? 바글바글한 데잖아요. 명동이라고 하면 뭐 명동보다는 좀 꼼꼼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조총련계 그 2명은 가공의 인물로 보여요. 가공의 인물. 가공의 인물로 보여요. 가공의 인물. 말도 안 돼. 거짓말하는 거. 아니, 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 오, 무섭다 이거. 완전 소설인데요? 그냥 그 남편의 말 속에만 존재하는. 자, 근데 정말 그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라는 말이 있죠. 2000년 3월 수지킴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예. 청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홍콩 로열 폴리스에서도 지금까지 쭉 수사 기록을 다 우리나라에 보내고 그래서 결국엔 2001년 11월 13일 윤 씨는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경찰청 등은 지난 2000년 윤 씨에 대한 내살을 종결해 수지김 씨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지난 2001년 윤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간첩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사건 발생한 지 14년 10개월 만이고요. 공소시효 51일을 앞두고 있어요. 51일을 앞두고 있어요. 몇 년인데? 15년.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된 지 8일 만에 진범으로. 알겠죠. 아, 그지. 이렇게 수사한다고 해도 재판이 50일을 지나면 땡 아닙니까? 기소만 하면 정지돼요. 결론이 아니라 기소가 되면 그래서 하루 전에 기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 처음에는 실토를 안 하다가 8일 만에 자백을 하면서 내가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어. 실수로 죽였고 아니 아까 목이 이렇게 눌렸는데 머리 당시 이제 그 홍콩 로열 폴리스의 이제 부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거든요. 죽은 수지킴 혀에 그 깨문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목졸림을 당할 때 무의식적으로 혀를 깨문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 당시에 실신 상태도 아니고 죽은 상태도 아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고통 속에. 이게 왜냐면 윤 씨가 마지막까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당시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50여일 남았었잖아요. 근데 폭행치사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폭행치사
내가 죽일 마음은 없었고 다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렸어. 근데 죽었어.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 폭행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때렸다라고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 있기 때문에 윤 씨는 처벌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전 정말 이 기사를 검색해보면서 이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미 구속된 2003년도에 그 당시 이제 홍콩에서 보냈던 그 이제 부검 결과에 이제 오케이 이거는 맞다라고 했던 이정빈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증언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구속이 됐다고 해요. 이 교수님한테 윤 씨가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고. 어떤 상태에서? 수지킴 살해 사건 수사가 끝난 뒤 시신 감정을 맡았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지 15년이 흘러서야 징역 1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죄값을 치르게 된 수지킴의 남편 윤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에 딱 받았을 땐 끔찍하기도 하고 영 기분도 안 좋고. 편지에는 이 교수의 엉터리 감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협박성 글귀들이 가득합니다. 이정빈 교수가 법의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그 부검을 한 게 아니라 홍콩에서 보내온 부검 자료를 본인이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건 폭행치사가 아니다,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하니 이 사람이 억울했나 봐요, 윤 씨가. 2년간 이 법의학자에게 굉장히 항의, 컴플레인과 협박의 편지들을 보냈던 거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납북될 뻔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월북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북한 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북한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래요? 평양 갈 거면 네가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표 사가지고 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망명을 셀프로 해라. 그래, 셀프로 해와라. 북한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잡아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북한이 필요한 사람을 잡아가야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인죄 같은 중죄를 저지르고 그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월북했다, 도피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훌륭한 의거 입국자, 훌륭한 건실한 사업가가 북한을 제 발로 찾았다. 며칠 뒤에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살인자인데 하면 북한 완전 국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에서 이렇게 허투루 이런 사람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니까 북한 대사관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납북될 뻔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고 또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 그래서 만만한 게 이제 미국 대사관이죠. 왜냐면 한국 대사관은 거기는 처벌 받아야 할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수지킴이 북한 간첩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야, 진짜. 거짓말이죠. 야, 진짜. 완벽한 거짓말. 이게 말이 되는 저렇게까지 울면서 인터뷰하는데? 간첩의 조건이 있잖아요. 사상적으로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돈벌이 하는 사람이었고, 북한하고는 연계성도 없고, 조총련 사람 설사 만났다고 하자. 한국에 있을 때도 홍콩에 있을 때도 한두 번 만났다고 간첩이 됩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수없이 됐을 거예요. 만난 건 수없이 만나니까. 인터뷰하시느라고. 그냥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거네요. 단순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하필 북한을 걸고 넘어졌을까요? 이런 거 형사 사건을 능가하는 것은 이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념. 이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념의 이름으로 모든 범죄들을 다 덮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권에 간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이념밖에 없다. 반공이 국시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나중에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성공했거든요. 또 심지어. 그렇지. 보니까 그 비디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첩보 비디오 무슨 뭐 이 스파이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했다. 응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간첩이 공작원을 죽이는 경우도 있더이다라는 말을 직접 했어요. 윤 씨가 수지가 일본에서 돈을 빌려온 것은 팩트니까 여차하다 수지가 죽으면 내가 일본의 조총련계랑 수지가 연합을 했던 간첩이었다라고 꾸며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진술이에요. 얘기는 이렇게 꾸며놓고 북한 대사관으로 가서 나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다가 그게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제 북한 대사관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홍콩에서 갔어야 되는데 뭘 굳이 또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맞다. 북한 대사 2001년도에 대사를 교환을 했고 그 전까지는 미수교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은 없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상옥 씨, 최은희 씨 이제 납북 사건 때문에 안기부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을 넘어간 것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제3국으로 가야 되는데 근처에 있는 말레이시아로 가면 왜 안 됐나? 네,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리의리해요. 저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부터 들어가는 과정이 복잡해요. 그런 반면에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건물에 있는 조그만 방이 사무실이에요. 정치적 망명왔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대사관 맞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과정이 굉장히 쉬워. 이 사람 또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갔겠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자, 공소시효를 51일 앞두고 입건된 가장 유력한 용의자 남편 윤 씨. 그리고 북한 간첩이라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진 수지킴. 13년 동안 감춰져 있는 진실이 서서히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반전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 오늘의 시크릿 코드를 공개합니다. 시크릿 코드 신일구. 신일구가 뭐지? 신일구? 내가 모르는 구가 있었나? 신일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네 뭐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구 이런 거. 도봉구, 행정구 이름 아니에요? 영화배우 신구 할아버지.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이들이 케어팟을 알았지. 그래요. 이게 신일구가 뭐냐면은 윤 씨에게 안기부가 부여했던 시크릿 코드였습니다. 안기부가 윤 씨? 안기부가 윤 씨에게 줬던 비밀 코드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홍콩 비둘기라든가 금성. 그렇죠. 금성이라든가 좋네.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왜 연관성 있겠지. 의외로 참 이 연관성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1월 9일 날 입국한 신일구인데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일구라는 이 코드명을 줍니다. 안기부에서. 왜 준 거야? 그것은 우리가 차차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 신일구 윤 씨가 안기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어떤 관리를 받냐면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 5번 위치를 보고하라. 공중전화로든 뭐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안기부가 왜 나와? 안기부가 왜 갑자기? 자, 첫 번째. 네가 왜 거기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줄로만 알았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국내에 들어왔죠. 안기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보호해야죠. 북한이 언제도 잡아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 포인트는 이 윤 씨가 입국한 이후에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내가 그때 남산 끌려가서 많이 맞았어. 아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서 진술 일관되게 하라고 계속 때리는 거야. 나 겨우 죽다 살아났어. 안기부가 왜 신일구라는 코드네임까지 주면서 도대체 이런 관리를 했을까요? 자, 기자회견 이후 도대체 안기부와 윤 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너무 궁금하다. 신일구. 너무 무섭다. 눈물도 글썽글썽해. 야, 진짜. 와. 15년 전 홍콩에서 일어난 수지김 살인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 의해서 여간첩 납북 미수 사건으로 둔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단순 살인을 공안 사건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안기부였음이 입증됐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요? 당시 이 사건 조작의 주역이었던 안기부, 그 후신 국정원이
오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을 했네. 이른바 수직임 사건에 대한 지난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한 혐의로 이무영 전 경찰청장,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북수사국장 역시, 그리고 장세동 전 안기부장까지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죄송. 우와. 아, 열받네.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자, 참 생각지 못한 반전인데 충격적입니다. 이 짜고 치는 판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자, 김포공항에 입국한 전날이 1월 9일이에요. 그럼 1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무시무시한 남산 안기부 건물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 구타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젠 끝났다. 사실대로 다 불어라. 이렇게 하니까 윤 씨는 하루도 안 돼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를 죽였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살인죄를 실토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안기부는 이 윤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3개월 내내 세뇌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짓말은 다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네 입으로 했던 걸 자필 진술서를 써라. 지장 찍어라. 제가 뭐 하나 자료들을 공개할게요. 그때 당시 이제 역시 이것도 주간 동아가 입수한 건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우리 대사관 혹은 아이오 측과 남산의 이제 안기부 본부가 주고받은 전문인데 비공개 전문인데 87년 1월 5일 9시 30분에 전문이 가요. 수신자는 부장으로 돼 있어요. 대사관으로부터 북기의 위협으로부터 도피, 미 대사관에 피신한 아국인 관련 첩보 제공에 따라 동명의 신병을 인수 아래와 같이 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윤 씨가 북한에게 납치당할 뻔해서 우리가 신병 확보했다라는 긴급 정보를 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저녁 7시 20분에 싱가포르, 홍콩에서 두 차례 내신, 외신 기자회견 열어. 대대적으로 북괴에 의해서 납치당할 뻔했는데 우리가 탈출시켜서 확보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어라는 걸 남산 본부에서 바로 다음 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어요. 너무 서둘러. 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윤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윤의 자직망명 기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미 국정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 이거 가짜다. 오히려 얘가 자기 발로 북한 들어갈라 했었다. 긴급 기자회견을 전면 보류할 것을 긴급 건의한다. 보류해달라. 1월 7일 남산 본부에 전보를 친 거예요. 싱가포르이.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은 1월 7일 자정이에요. 1월 8일 00시 50분이잖아요. 여기. 남산의 부장이 보냅니다. 싱가포르 국정원 요원에게. 이미 윤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설득하고 밀고 나가기 바란다. 설득해라. 근데 이 전문을 보면 여기서 의미하는 부장. 이 부장은 장세동 부장이다. 국가안전기획부장 후임에는 장세동 대통령 경호실장을, 사실은 그때 당시 14년, 15년이 지났을 때 검찰이 수사했을 때도 이 부장, 즉 장세동 부장이 이 사건을 직접 지휘했고 보고받았고 지시까지 했다라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은 의심을 하게 되죠. 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싱가포르 현장에서 거기 현지에 있는 안기부 요원들이 이상한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라고 지시가 왔단 말이에요, 본부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정권이 바뀔 때예요. 노태우로 넘어갈 때요. 그러면 그때는 국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차기 차장이나 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공안 정국을 하나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맞을 거야 하고 밀어붙여라고 지시 오고 현장에 있는 싱가포르의 아이오들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위에가 세니까 기자회견을 강제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조직에서의 상명하복이 너무 강한 거죠. 상명하복이 강하네. 바로 이것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장세동 씨를 잡는 거고, 장세동 씨도 자기 이름도 있고 자기가 어쨌든 총책임자였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랬던 거.
자, 당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뭐 최고 권력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안기부.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이려고 한 건데요. 그렇죠. 이 기자회견 저지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장춘 대사. 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싱가포르 대사였어요. 네. 그때 당시 대사고요. 제가 취재할 땐 다른 곳 대사였는데 그분이 이건 간첩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 관할지에서 못한다고. 아니 장세동 시절에 이장춘 대사 굉장히 강하고요. 소신 있는 분. 못한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강행하려는 안기부 공문에다가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을 내려? 공문에? 라는 식으로 공문에 써서 보냈다라는 거죠. 이야, 세다. 대단하시다. 사정권에. 그러면 이거 기자 시절에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했는데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대사님한테. 했죠. 그럼 대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말고 또 다들 이제 시절이 너무 대연을 잘하세요. 불편해. 너무 뭐라고 하시나요? 뭐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대충 맞아. 그러지.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요 대목이 흥미로운 대목이 이장춘 대사 등이 강하게 안기부 니들이 뭔데 여기서 이 난리야라고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문에 이 남산 본부의 뒤끝이 담겨요. 뭐라고? 저 싱가포르 대사가 저렇게 반발하는 건 이게 가짜라서가 아니라 싱가포르이 엄격한 중립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사로서 싱가포르의 중립외교 정책 기분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우리 이장춘 대사가 저렇게 오버한 거다. 자기 변명이네, 자기 변명. 하지만 싱가포르 측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정치적 차원에서 기자회견장을 변경한 것이다라는 이제 변명까지 정보를 써서 보냈다고 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현지에 있는 IO가 본부도 만족시키면서 안 하기 위한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낸 거다? 꾀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본부도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자기들도 나중에 책임 추궁이 오잖아요. 이거 이대로 안 잡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건 아니에요? 그렇지. 야, 아니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 아까부터 뭐 이 기자회견을 봤잖아요. 이게 싹 다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윤 씨의 첫 입국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와, 이러면 이 내용을 다 아는 상황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와, 이거 다르다. 이거 눈동자가 엄청 살아있다. 반응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생각에 뭐 기쁜 마음 외에는 없고.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자기도 몰랐던 거야. 지금 겁이 나는 거지. 불과 며칠 사이에. 대부분 저희도 탈북을 하잖아요. 공항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한국 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한숨을 쉬거나 마음속으로 살았다 이러지 막 이렇게 가슴을 잡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근데 그 정치적 망명의 그 동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니까 정치적 망명에 대한 동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한국 정부에서 나를 자꾸 잡아서 서울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싱가포르를 와가지고 일단 싱가포르로 피신을 해서 요즘에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의 그 활동은 어떠시냐고 해서 제가 홍콩에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소식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무사 귀국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제가 태어난 조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은 느낄 수 있고요. 방공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시 방공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와, 마지막에 또 이거. 와, 마지막에 또 이거. 아니 이 정도 연기면 칸 영화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완벽한데 진짜. 저희가 진짜 이제 이렇게 탈출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아프면 내가 아픈지도 몰라요. 진짜 목숨 걸고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지 어디 이렇게 째져서 피가 나도 이게 아픈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눈빛에는 너무 괴로워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닌 거지 지금. 아니 근데 그때 이 윤 씨 별명이 있었어요.
주윤발이었어, 주윤발. 왜요?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래. 왜냐면 그 동시대에 그 비슷한 해에 영웅보색 1편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홍콩 영화 대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안기부 조작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연기가 맞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막, 연기 정말 잘하네. 정말 주윤발이다. 라는 이런 그 이야기도 있었죠, 그 당시에.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조작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지킴이 민주화 운동 인사였다면 우리가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민주화 운동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1987년이면은 50 말기예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였고 제가 기억나는 게 1986년 1월인가에 필리핀에서 민중혁명이 있었어요. 마르코스를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5월달 내가 이등병 때인데 인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제가 대학 때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경찰들한테 쫓기면서 데모를 했거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경찰들을 쫓아다니면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가 해방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임계점까지 왔다, 이 정권에. 그러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것들 배후에 간첩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것들 움직이는 반국가 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조작 사건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민주화 바람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기부 직원들로서는 그런 공안 사건을 하나 쳐서 효과를 보게 되면 그게 자기가 뭐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그건 멀쩡한 사람을 간첩 만드는 일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면 적당히 데모하는 학생 하나 빨갱이로 하자. 근데 이거는 악당하고 손을 잡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한 게 아니야. 안기부 입장에서 한 놈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갖고 들어온 거야. 거기다가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안기부에서는 이게 긴가민가 했더니 일단은 이용해 먹자. 이거를 한 팀이 해외 공작팀이란 걸 아셔야 돼요. 공작팀은 만드는 팀들이에요. 공작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에 너무 충실했고 목적이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기자들이 여기 가서 취재를 할 일도 별로 없고 못 들어가죠. 지금 국정원 취재는 안 되는데. 1월 9일에 입국을 하잖아요. 입국했을 때 아까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꾸며낸 거야? 많은 분들이 궁금했잖아요. 요즘에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의 활동은 어떠시냐고 해서 제가 홍콩에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소식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입국하기 전날 1월 8일 안기부 요원에게 보낸 전문에 나옵니다. 연합뉴스와의 회견 때는 김대중 관련 언급 내용이 선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정 바람. 이라는 지시가 이 윤 씨가 입국하기 전날에 이미 남산에서 전보로 날아가요. 근데 두 분 왜 끼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당 대표님. 전두환 씨가 7년 동안 하고 나서 단임을 한다 그래서 선거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DJ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YS랑 경쟁이 들어가면서 막 끌어오르기 직전이었 상황인데 그런 상태를 이 뒤에 다 누가 있냐고 의심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야당인 DJ가 있다고 해서 그걸 툭툭 던지면은 보수 세력의 일종의 부품 공작이죠. 한꺼번에 엮어 놓으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때 이 사건이 당대 이제 반공 드라마에 나오게 됐었는데 남십자성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거는 너무 심해서 남십자성? 예, 그게 무슨 얘기가 당시 있었냐면은 대본을 작가들이 써서 그 안기부 수의실에 맡겨놓으면은요. 안기부에서 다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완성을 시켜줘서 다시 KBS로 보내준다. 드라마 작가가 아예 그 중앙정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PD가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PD도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수지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조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진중권 선생님 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당시에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든 문건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간다 그러는데 가지 마라 막 말리다가 싸움이 붙어요. 그 다음에 싸움이 붙다가 화해를 하고 또 같이 자요. 자고 일어난다 또다시 또 싸움이 붙어요. 그 다음에 목을 조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랄까 살해하는 과정까지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기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책까지 나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홍콩 측 동양 예의 주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뭐가 나와요. 시체가 나오면 피곤해진다라는 기사 거예요. 나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어차피 근데 시체는 발견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여기 나와요. 어떻게 왜? 처리할 것까지요? 기본 목표.
형식적으로 협조 자세 취하는 척하되 홍콩 수사 자금 요인을 회피해라. 두 번째, 미제 사건으로 유도하라. 그렇지.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다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권위가 실추된다. 국계가 대남 비방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국민들은 대정부 불신을 갖게 된다. 그다음에 사법 처리를 할 경우에 재판을 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알면서 그래? 그렇지. 그다음에 김옥분 가족도 관리가 나오거든요. 가족 홍보도 아이고야. 피해자 가족까지.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게 방공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족 수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야, 그다음에 김옥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예상도네 그냥. 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그럼 개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김옥분 씨의 어머니 실어증 걸려서 사망하셨고요. 큰언니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의 언니니까요. 멸시를 당하다가 정신질환자가 돼서요. 지리에서 객사했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참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여동생 4명 중에 3명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고요. 자녀들은 전부 다 집단 괴롭힘을 학교에서 당하다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가 나오고 이 김옥분 씨가 홍콩에 이름 없는 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정우 선배 기사 쓰고 진상이 드러나고 이 살아있는 여동생이 이름 없는 언니 무덤을 잡고 우월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는데 정말 그 장면을 보면 10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대목인 거고 시체도 결국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안기부는 윤 씨를 상대로 아내인 수지김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지만 5공화국 말기에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 맞물려 이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으로 수지김의 가족들은 지난 15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가 간첩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4식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언니 이혼당했어요. 저 이혼당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성묘하고 제사는 지내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시체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분 씨 유해는 무연고묘 홍콩에 그러니까 집단 매장이에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동생이 홍콩에 건너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흙을 퍼와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이렇게 뿌려요. 같이 여기서 제 절 받으시라고. 제사는 지내게 만들어 주셔야죠, 솔직히. 가족들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불필요한 폭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간첩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간첩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M1 가족들을 다 간첩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방법이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이 기사 보면은 김옥분 씨 갈로 열고 충북 무슨 시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그 시청에 이제 호적계에 전화하면 아버지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분 자녀가 누구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라 그래서 아들이 뭐냐 했더니 이름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114를 걸어서 아무개 씨 전화번호 불러주잖아요. 14명인가 뭐 부르는데 받아갖고 하다 딱 걸리면서 누구세요? 그러길래 이 집이구나 해서 감이 오셨구나. 그래서 오빠를 만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데 자 간첩 일을 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2년도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냥 대화하자마자 아셨군요. 북한 출신도 아니고 남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나중에 김옥분 가족 입장에서 썼어요. 넥타이 맨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아이고야. 점점점. 안기부 직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간첩 혐의 있지 하니까 사람들이 바짝 얼어갖고 아무도 항의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윤 씨가 들어온 다음에 대공수사局조사해 보니까 딱 금방 다 안기부 알았잖아요. 그리고 대책무건까지 만들어서 좀 되면은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니까 장세동 씨가 아니다 하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 들어갔어야죠. 은닉이 들어간 거죠. 저 당시에는 저희 선배들 싸대기 맞고 나오시고 안기부 가서. 아이고야. 기사 때문에. 그렇죠. 무소불위의 대통령 하명 바로 직속 기관이라서. 그럼요. 이 기사 주간 동화에
가장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안기부는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윤 씨 사건이 진짜로 납북 사건이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기자는 당시 안기부의 고위층이었던 인사들에게 윤 씨 사건에 대해 질의했지만 하나같이 대답을 피했다. 윤 씨 납북 미수 사건을 키운 주체가 비록 550의 안기부일지라도 현 정부는 술집 접대부이자 무지한 농군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인의 죽음을 내팽개쳐 두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수지킴 간첩 사건이 아니고요. 그래. 윤 씨의 월북 미수 사건이에요. 살인 월북 미수 사건. 살인 및 월북 미수 사건. 아, 진짜. 근데 그 뭐예요? 간첩 가족으로 쫓기고 딸도 하나 잃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너무 풍기박간이 났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인데 정부가 국민을 탄압한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의 위반이고 공화정의 위반이고 국가 정보기관이 임무를 못한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나도 지독합니다. 이게 북한 보위부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북한이랑 비교해봤을 때 정말 똑같아요. 저는 진짜 소름이 너무 돋았던 게 북한에서는 한 가족을 그냥 간첩이라고 몰고 한 가족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뭔가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게끔 한 거잖아요. 북한도 그 심화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국가를 탓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내가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할 수 있게끔 심화조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심화조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뭐 간첩 누명도 씌우고 뭐 남조선 괴뢰가 뭐 지령을 받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거든요. 그 사건이랑 이거랑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안기부에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을 시효 때문에. 시효가 지났어요. 무슨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끝내냐면 김옥분 씨 가족들을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끝났어요. 참 놀라운 사건인 게요. 공소시효가 끝나기 51일 전에 폭로된 사건의 진실. 자, 재판을 받았고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얼마나? 15년 6개월 형. 달랑 15년 넘어.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엄한 사람들 누명 씌우고 제3차 피해자, 4차 피해자까지 만들었는데 15년 6개월. 짧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왔겠네요. 무기나 사형이 아니에요. 지금 나왔고 살인죄만으로 더 정확하게 따지면 12년밖에 선고받지 않습니다. 어머머. 그렇다면 나머지 3년 6개월은 뭘까? 윤 씨에게 얽혀 있는 게 안기부뿐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은 대체 뭐야? 마지막까지. 뭐야? 수지김 사건으로 구속된 윤 씨 소유 회사의 성장 배경에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제4의 게이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헐값에 주식을 넘겨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기도록 한 이른바 주식 로비 대상자입니다. 우와. 이른바 윤 리스트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등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윤 씨가 본인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거죠. 앞서 나왔듯이 고위 공무원들, 방송사 PD, 방송사 기자, 국세청 사무관, 뭐 국정원 직원의 경찰까지 이 사람에게 주식을 싸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잘 나가니까 아까 봤듯이 5천만 원짜리 주식이 어느새 1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싼 값에 주식을 로비받은 사람은 주식 벼락부자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났어요. 이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갈 때고 김대중 정부가 뭐 했냐면 벤처붐. 벤처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 막 놀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치기 참 좋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차린 거고 이 사람이 운영했던 회사에 이사직이 전직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한테 자기 이제 회사 주식을 막 뿌리고 아까 이제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최고가가 300만 원. 300만 원까지 갖고 5천 원에서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 회사의 주주들 중에서 주식을 좀 과도하게 가진 사람들 뻔하잖아요. 어떻게 그 주식을 취득했겠어요? 다 불러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3년 6개월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조작 및 상법 위반으로. 그래서 살인죄 혐의에다가 그게 12년이죠. 거기 3년 6개월을 더해가지고 이제 총 15년 6개월을 살게 된 거죠. 이 회사를 차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교도소에 있었던 교도소 동기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기본 기술이 있었겠지만 기본 기술 플러스 국회의원 로비 등등등을 통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씁쓸한 게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이 신기술 브리핑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중간에 건너뛴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기부에 의해서 면죄부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교도소에 갔고 교도소에서 왜 국회의원을 허가받았을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교도소 어디서 태어난 거야? 이게 좀 황당하게 안기부에 의해서 자유를 부여받고 나서 민간인이 돼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거로 들어가냐면 사기 연애 및 신용카드 사기로 들어가요. 자범으로 자범이었다는 거죠. 경제 자범. 이런 식으로 돼서 신용카드 사기로 잡혀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국회의원들을 소개받는데 이게 최근에 이거 너무 뭐랑 닮았다. 가짜 수산업자 너무 닮았는데? 너무 똑같은데?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 씨 파문.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기자, 현직 앵커,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까지 4명이 입건된 상태인데요.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좀 반복되지 이런 게? 저희 남편 윤 씨 15년 6개월 받고 2017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2017년에 출소를 했고요.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난 기사를 확인해 보면요. 여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았다 라면서 여기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지난 불과 한 달 전에 마지막 그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우리가 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죠. 네. 나라가 거덜나잖아요. 그래서 DJ 정권 들어서 갖고 아까 DJ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할 때. DJ 정권에 가장 덜어본 게 또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키우려니까 주식 투자 유도하려니까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제 전 신문사 선배들도 관련돼갖고 너 때문에 나도 걸렸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검든 거는 앞에서 할 거고 난 주식은 난 몰라요. 난 참 곤란하게 만들었어.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사건 보게 되면 아까 12년밖에 안 때린 건 법원도 고민을 했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럴 바에는 홍콩에 보내서 처벌받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기부를 완전히 잡았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잘 됐을 텐데 어정쩡하게 해갖고 지금 또 이 사람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준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이 기자님의 탐사 보도 때문에 진실이 다시 드러났지 않습니까?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2001년도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LA타임스도 그렇고 인디펜던스도 그렇고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발달한 선진국일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따라갈 갈 길이 아직 멀다.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그 당시에 이제 most politically foul case다. 무슨 말이냐면 역대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타락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저는 이 사건이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남북한의 분단을 이용한 사건이라는 게 좀 가슴이 아팠고요. 이게 북한이 이용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 그 조총련이 왜 또 거기에 그렇죠. 끼어들며 저도 조총련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이런 사건은 차마 그 친구 앞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분단이 이용됐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오늘. 어땠어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훨씬 더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도 더 이런 것들 안 하려고 좀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자주 이렇게 회자되면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개인이 사건 저는 바꿀 수도 사실 뭐 있고. 계셔서 참 고마웠던 건 국가 권력이 오히려 해야 되는 일인데 기자 한 분이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정훈 선배가 아니었더라도 제2, 제3의 이정훈 기자 같은 우리 기자 후배들이 들고 일어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5년이 걸리든 설사 20년이 걸리든 언젠가 이렇게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권력기관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호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수지킴이로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회자가 되든 그 마무리는 전 김옥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되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 JSA라는 지역을 남북이 자유롭게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비하는. 근데 저 당시에는 진짜 그렇게 좀 왕래가 있어가지고 서로 형동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다짐한 치자라고 들어갔는데 북한군 중위가 보니파스 대위의 목을 쳐요. 어머, 어떡해.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유엔군 장교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있는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경비용대 집단구타 하는데 그 집단구타를 주도한 어머! 채널 A